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를 마음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내 앞에 있지 않아도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림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 울림은 조용하지만 깊어서 우리를 괜히 불편하게 하고 괜히 지치게 하고 때로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까지 차지해버립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주한 후엔 괜히 숨이 가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흔들어 놓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그 사람과 내가 만나면 내 안에 번뇌가 올라오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번뇌의 인연을 붙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끝없는 숙제를 내지요. 오늘은 이 마음의 복잡한 매듭을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치 부처의 가르침처럼 들리는 아주 깊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악한 사람을 참고 견딜 필요는 있지만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 불교식으로 해석하자면 괴로운 인연은 인연대로 흘려보내되 그 인연 속에서 내 본성을 잃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특징,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는지, 어떻게 나의 평정심을 지켜낼 수 있는지 천천히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부드럽게 바꿔줄 것입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시고 잠시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두신 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길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확 변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 말입니다. 아침에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더니 점심때 다시 만나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말투는 분명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떨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어떻게 말을 해야 화를 안 낼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곳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반갑네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고 화투를 치면서도 즐겁게 농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누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고개도 안 끄덕입니다. 화투판에 앉아서도 계속 투덜거립니다. 에이, 이게 뭐야? 재수없게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으십니다. 처음에는 그 70대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혹은 상관 말아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그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저 사람의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요. 노인정에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또 그분이 화를 내셨어 하면서 배우자에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른 쪽 자리로 가셨고 굳이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인사는 하되 깊은 대화는 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이 드신 분인데 내가 좀 더 이해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셨습니다. 거리를 둔 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을요. 노인정에 가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고 다른 좋은 분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기분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해칠 수는 없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판단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왜 기분이 안 좋은지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혹은 사소한 일인데 그 사람이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의 감정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아, 저분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화를 받아들여서 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는 하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그 평안이 깨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의 감정 기복에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참되 물들지는 마라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버럭 내는 사람 말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면 경적을 울려대고 욕을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분노의 임계점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러셨는데 일이 바빠서 표출이 안 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니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밥상이 조금 늦게 나오면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TV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으면 도대체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부인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화를 내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화를 자주 내신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잘 지내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다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 대신 다른 반찬을 준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날 밤 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를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 70이 가까운 나이인데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 지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분노를 쉽게 폭발시키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생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문제는 그 후회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에 깊은 상처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실제로는 그 상처와 불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남자 어르신들이 집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실제로는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은 그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든 거구나.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화를 표현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분노를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선입니다. 영어로는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선을 긋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다시 대화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다른 한쪽이 계속 화를 내는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이되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이 결정하라.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을 온화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분노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면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참으라고 했지 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되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꼭 계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모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자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만나는 모든 대화가 불평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속을 썩여. 명절에도 안 와. 옆집 사람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매일 스트레스야.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지하철에서도 자리 안 양보해줘.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누구나 하소연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절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딸이 명절에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 딸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딸도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이 왜 시끄러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는 집인지, 그 집도 나름 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혹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70대 여성분은 점점 그분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을 듣고 누군가를 욕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본인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이 했던 불평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는 쉽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달리 행동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도 많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항상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성공했을 거야.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태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탓만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의 불평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욕할 때, 그러게요. 저 사람 정말 나쁘네요 하고 맞장구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혹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혹은 그분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에 동조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인사하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주변의 감정과 태도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요. 남을 탓만 하는 사람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방식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네 번째 특징, 상대의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상대의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요. 영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듯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관심 요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죠?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좋겠다. 나는 아무도 없는데 너는 가족이 있어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우리는 묘하게 미안한 감정이 듭니다.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약속을 한번 못 지키면 나는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섭섭해할까 봐, 혹시 오해할까 봐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한 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 옛날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식들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자기를 이해 못하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65세 남성분도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친구가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같이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했고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65세 남성분이 해준 조언은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 좀 만나자. 전화 좀 받아봐. 너무 답답해. 이런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당연히 만나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졌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 친구 만나고 오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 친구가 당신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제야 65세 남성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구나. 나는 이 친구에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친구 관계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들어주고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했고 65세 남성분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은 척은 했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몇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났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기운이 나는가 아니면 기운이 빠지는가? 행복한가 아니면 우울한가? 우리 몸과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 불편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상담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통화하기 힘들어요. 다음에 이야기해요. 당신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요. 항상 만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거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어떤 사람과는 적당히, 어떤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과는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서로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맞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남을 탓만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관계의 맺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에게 좋은 사람과는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모든 식물을 다 키우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유익한 채소를 키우고 잡초는 뽑아냅니다. 잡초를 뽑는 것이 잔인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관계를 가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관계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았고 에너지도 많았으니까요. 잘못된 관계로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올해, 이 모든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선택을 지지해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줍니다. 좋은 관계는 성장을 돕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과 소진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나쁜 관계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 의견을 무시합니다. 나와 다르면 나를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쁜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나는 계속 주는데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혹은 상대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어떤 관계에 쓸 것인가? 좋은 관계에 쓸 것인가? 나쁜 관계에 쓸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아야 한다.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나만 좋다고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소진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진정으로 어른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착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기 것을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건강해야, 나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쁜 관계 때문에 소진되어 있다면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거리 두기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관계에서 수동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만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낼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마음 사용법. 상황을 하나 가정해 봅시다. 동네 모임에 나갔는데 한 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모임 진행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긴장하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이 상황을 관찰해보자. 첫 번째 단계 관찰하기. 아, 저분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 저분은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구나. 이렇게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를 보듯이 아, 지금 비가 오네 하고 관찰하듯이요. 두 번째 단계 나와 분리하기. 저분의 분노는 저분의 것이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분의 감정은 저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분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침착하게 대응하기.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화를 낸다면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상대의 분노에 맞서서 우리도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요하면 자리를 피하기.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불편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소모시키는 가족 구성원 다루기. 가족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고 쉽게 멀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한 분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다른 친척들을 비난하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대신 화제를 바꿉니다. 그런데 요즘 손주들은 잘 지내나요? 다음 주에 날씨가 풀린다던데요. 둘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아이들과 놀거나
주방 일을 돕는 등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셋째, 마음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분은 원래 저러시지 하고 넘어갑니다. 넷째, 시간을 제한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요 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생기는 갈등 해결 팁. 요즘 많은 분들이 노인정, 복지관, 동호회 등 다양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십니다. 이런 곳에서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는데 한 분이 계속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하면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쳤는데 내가 모르겠어? 하면서 우깁니다. 처음에는 다들 참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체면이 상해서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둘째, 모임의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규칙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됩니다. 셋째, 안 되면 다른 판을 찾습니다. 꼭 그 사람과 함께 놀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놀거나 다른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때로는 그냥 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투 한 판, 게임 한 판 지는 것이 큰일은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관점 전환 방식을 실제 사례로 해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관점을 바꾸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저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를 덜 받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섭섭하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친구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를 싫어해서 취소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혹은 오늘 집에서 쉴 수 있게 됐네. 요즘 피곤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지혜를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것을요.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1년 후에 나는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정말로 화낼 만한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빌려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살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위해 일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악한 사람을 참고 견딜 필요는 있지만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남을 탓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자유,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립시다. 나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좋은 사람과는 더 가까이 지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소중히 가꿉시다. 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시작해 봅시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나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좋은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당당하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